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지난 80년간 한국이 세계에서 계엄령을 가장 많이 선포한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계엄령이 많았던 나라 맞아요. 한국의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 이른바 군사통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아니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독재를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믿는 이런 세계적 수준에서 바보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질문이었어요. 뭐 딱히 반박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여튼 그 답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제 촛불 들고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오는데 이것도 좀 기분 나빠요. 이렇게 때로 몰려 다니는 것도 한국의 민족성 때문 아니냐. 한국의 민족성이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좀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계엄을 선포한 자가 주장하는 전체주의나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체주의나 비슷한 거 아니냐는 취지같이 들렸어요. 저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만 행동하는 방식은 비슷하다라는 게 이 사람 질문이었죠. 세 번째 질문은 이번 일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 라는 거였어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제가 대답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화로 바로 이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거라서 메모도 안 했고 뭐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왜 우리는 해방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가 됐느냐. 이 얘기는 조금 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개국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개국본 TV 늘 보신 분들은 제가 한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애초에 번역이 잘못됐다. 한국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데모크라시거든요. 이거는 다른 주의들은 내셔널리즘이든 아니면 페미니즘이든 소셜리즘이든 다 이즘으로 끝나요. 그것만 주의예요. 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데모크라시는 데모스는 민중이란 뜻이고요. 크라시는 크라터스, 지배 또는 체제란 뜻이에요. 지배 체제. 그러니까 번역하려면 민주정이나 민주제로 번역해야 되고요. 이 영어 쓰는 세계 아니면 라틴어의 후계 언어들, 유럽이죠. 유럽 말 쓰는 사람한테 데모크라시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요. 데모크라시의 반대말은 오토크라시나 아리스토크라시예요. 오토크라시는 전제정 또는 독재정, 아리스토크라시는 귀족정. 바로 나와요. 데모크라시의 반대말은 전제정치, 귀족주의 정치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히게 만들어놨어요, 번역어를. 애초에 이 단어를 처음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을 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택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왕이 없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미국이 이른바 독립전쟁으로 영국을 몰아내고 민주정을 처음 1789년에 민주국가를 처음 수립했고요. 프랑스가 같은 해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2년 뒤에 이제 프랑스 왕정을 물리치고 공화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체제가 세계에 두 나라밖에 없었는데 왕들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은 프랑스 혁명에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은 유럽 전역의 왕들이었어요. 루이 16세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나가는 걸 봤을 때 옆에 있던 영국 왕, 이태리 왕, 그다음 스페인 왕, 오스트리아 왕, 독일 왕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게 다른 나라로 퍼지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른바 이제 반공화정 국제연대가 만들어져요.
유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중국인이든 일본이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게 현실의 체제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저거는 사람들의 망상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여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로 번역을 했어요. 현실화하는 걸 더 겁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민주냐? 그 말씀은 여러 번 드렸어요. 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글자는 원래 아주 옛날에 중국에서 외부에서 온 정복자들이 그 지역 신석기 쓰고 있는 농민들을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쪽 눈을 찔러서 멀게 만들었기 때문에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찔린 눈, 피눈물 흘리는 눈, 이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다. 상형문자예요. 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눈이 찔려서 못 쓰는 사람, 천한 사람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공자 논어 글귀를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도천승지국에 경사애신하고 전룡이 애인하며 삼인이시하라 이런 구절이 논어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매사에 조심스럽게 하고 믿음을 주어야 하며 그다음에 재물을 아끼고 사람을 우대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백성을 부릴 때는 때에 맞춰야 한다. 전룡이 애인 사민이시 이는 왕이 아끼는 사람이고 민은 왕이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는 관직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귀족들이고요. 민은 그냥 왕이 시키면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왕의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인민이라고 그랬어요. 민은 천한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에 유폐라고 할까요? 영향이 남아 있었어. 그때부터 그랬어요. 도시에서 왕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인이에요. 양반을 지칭할 때 우리도 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직업을 부를 때 정치인, 군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뭐 이렇게 인으로 끝나는 직업은 다 좀 폼나는 직업들, 도시 직업들이에요. 반면에 농촌 내려가면 농민, 어민 그러잖아요. 민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농어민에만 해당해요. 천한 사람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뭐 민속, 민예, 민화하듯이 민자가 앞에 들어가는 단어는 되게 그런 좀 질이 떨어진다. 수준이 낮다. 이런 의미로 이런 뉘앙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주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민주제라고 번역. 뜻에 합당하긴 하지만 이건 천한 자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제도다라는 거죠. 다르죠. 원래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천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민주제다.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상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안 거예요. 이걸 좋은 걸로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김홍도 그림 놔두고 그 옆에 어디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는 민화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저건 오랑캐들이나 할 수 있는 제도지 어떻게 하늘의 도리가 있고 임금이 하늘의 도리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원리를 그런 걸 모르는 자들이 하는 오랑캐들의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민주주의자가 없었어요. 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민주제를. 그랬다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이제 민주제가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냐면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울산의학 때 고종이 이제 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이건 널리 조야의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야 결정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귀국은 전제군주국이요. 폐하 혼자 결정하면 그뿐이지 백성들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보다 앞서서 1890년대부터 90년대 말부터 민의 뜻을 바꾸자는 캠페인이 일부 좀 개화 지식인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독립협회가 만민 공동회를 했냐면 민의 지위를 높이자, 민에 대한 우리 속념을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만인 공동회가 아니라 만민 공동회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캠페인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 일이 또 겹친 거죠. 널리 백성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어. 귀국은 전제군주기요. 백성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요. 이걸 받았을 때 우리가 군주의 권리를 제한했더라면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 문제는 군주 혼자 결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만 해놨더라면 이거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한편은 들죠. 그리고 특히 1907년 해이그 밀사 사건 이후에 고종이 강제로 쫓겨나고 순종이 이제 황제자를 계승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는 빼앗긴 주권, 외교권, 빼앗긴 주권을 되찾자는 주권 회복 운동을 벌였죠. 자, 질문이 생겨요. 이 주권을 우리가 만약에 되찾는다면 목숨 걸고 싸워서 의병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리고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이제 뭐 안중근 인사 같은 사람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제 의거를 벌여서 만약에 주권을 되찾는다면 이 주권은 누가 가져야 되지? 누가 가져야 될까요? 이거 찾아서 도로 순종한테 주나?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주권을 만약에 되찾는다면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다 나눠 가져야 된다.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은 주권을 왜 순종한테 되돌려주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제 가능한 체제가 그때쯤 되면 이제 공화정이 그래도 공화국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공화제가 되어야 된다. 민주공화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운동가들은 계속해서 민주공화제였으니까 독립운동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요. 주권을 되찾아서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공화제 지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은 바로 민주국가 수립운동이었어요. 그게 3.1운동 때, 그로부터 10년 뒤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10년 뒤에 3.1운동 때 3.1운동 나고 나서 4월 11일 날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임시정부가 만든 이제 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정부가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고 일체평등함. 자,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고 일체평등함. 지금 누구한테 특히 윤석열 지지자한테 이거 보여주면 빨갱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그럴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귀족이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거 위험한 놈들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남녀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고 일체평등함 이 말을 들으면 당대의 기득권자들, 돈 있는 자들, 귀족의 후예들 막 살이 떨리는 거죠. 이런 놈들이면 진짜 나라를 만들면은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독립운동에 반대해야죠. 일본은 천황제란 말이에요. 아직도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왕에 충성하는 천황제 군국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에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친일파는 단지 민족반역자가 아니었어요. 친일파는 반민주주의자이기도 했어요.
민족 반역 세력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 세력이었죠. 민주주의를 혐오했어요. 증오했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른바 데모크라시하고 커뮤니즘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다른 거니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위험한 사상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이 애국이고 그 아래에서 이른바 귀족이 있고 무슨 뭐 일본인이 있고 조선인 부자가 있고 맨 밑에 조선인 가난뱅이가 있고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계급 사회 이런 게 하늘의 도리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그게 합당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게다가 교육도 그랬어요. 더구나 일제강점기 이런 자기네들이 천황제 군국주의 체제를 만들어놨는데 천황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군국주의 체제를 만들어놨는데 민주주의가 좋은 체제라고 가르칠 리가 있어요. 그건 나쁜 체제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뭐가 됐냐면 총독부 판사, 총독부 검사, 총독부 고위관료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천황제 군국주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다.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다. 이렇게 배우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험 문제에 잘 맞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고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이 됐더니 미군이 들어오고 이제 다음에는 보나마나 저쪽은 이제 북한은 소련이 들어갔죠. 어찌되었든 간에 왕이 없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명백해졌어요. 한 번도 사실 그때까지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 빼고 한 번도 왕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는 다 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왕에게 충성해야 백성의 도리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왕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만세 부를 일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게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이런 왕조 체제 하에서 일본 왕조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은 답답하죠. 답답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자주 바뀌고 민심이 변해서 민심에 따라서 정치가 굴러가게 되면 자기 기득권을 언제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혐오해요. 싫어해요.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이 일체평등한 이 제도가 못마땅해요. 귀족주의자이고 엘리트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승만 정권에 붙었어요. 이승만 정권은 또 이들을 끌어들였고요. 이승만은 서로 합작을 한 거죠. 어떻게 합작을 했을까? 이승만은 그렇게 약속한 거죠. 니들 친일파였지만 살려줄게. 나 잘 도와줘. 그럼 이 친일파들은 뭘 할까요? 어떤 약속을 이승만에게 해줄까요? 약속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 건 아니지만 이건 일종의 이심전심이죠.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대신 우리의 권리를 계속 지켜줘.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철저히 이 군국주의 잔재들을 해체시켰어요. 메가더 사령부가. 대신에 천황도 다른 나라 같으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서 왕이 있는 나라가 확 줄어든 게 언제였냐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터키 같은 세계의 강대국들이 왕들이 전부 전범으로 몰려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공화제로 바뀐 거예요. 그 왕국이 사라져버린 거죠. 1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들에서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남미에서 이른바 이제 그 아예 앞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독립한 남미 국가들이 왕을 못 세우고 공화정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런 일들 겪으면서 이제 왕국이 오히려 적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정권기의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은 그걸 내 경험을 알고 지식인들은 알아서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공화정의 원칙들을 써놨지만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이승만을 왕처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은 천황제가 해체됐었는데 메가더 사령부가 이게 일본인의 통합의 상징이라고 해서 천황은 놔두고 군국주의는 해체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 이후에 미군정도 그렇고 그 전쟁을 겪으면서 천황이 사라진 대신 군국주의가 재정비 강화된 거죠. 이승만을 왕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활용된 것이 계엄령이에요.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경계를 강화한다는 뜻의 일반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지방관리라든가 지방군 지휘관이라든가 다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걸 법으로 확정한 것이 1899년 대한국 국제에 이르렀어요. 왜 여기서 법에다가 황제에게 계엄권을 줬냐면, 계엄이 뭐가 되냐면 형식상, 실제와 관계없이 형식상 계엄은 뭐냐면요,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의 전체 운영에 대한 권리를 군대에게 주는 거예요. 군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상 상황에서 일상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군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군법은 굉장히 잔인해요. 세요. 명령불복종 사형이고요.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원래 이제 왕이 다 모든 걸 지배할 때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 자체가 계엄법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형식상 근대 국가의 틀을 좀 쓰려면, 근대 국가가 되려면 이런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첫째는 사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우린 1894년에 가서야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돼요. 그때 처음으로 검사와 판사라는 관직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과 군대의 분리예요. 민간인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인은 국방만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군인이었어요. 전부 군사였어요. 포졸도 군사였어요. 군경의 분리.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영장제도. 최소한의 인권 보호제도로서 사람을 체포할 때는 법원에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도. 이게 근대 국가의 표지였어요. 근데 고종이 1899년에 자기 전제 왕권을 규정한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계엄권을 집어넣은 것은 필요하다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모든 근대 국가의 표지를 제거하겠다. 달리 말하면 중세 국가로 되돌리겠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 파괴를 넘어서서 근대 국가를 중세 국가로 1인 독재 체제로 만드는 그런 선포예요. 군 최고 통수권자가 법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나 잡아다 처벌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계엄령이에요. 계엄 자체의 의미가 그래요. 영장제도 없어지고 경찰이 할 일을 군인이 대신시키고 일반적인 법률이 아니라 군법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이런 원칙을 세웠던 거죠. 이거를 이승만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 주위에 있었던, 특히 이제 월남에 서북청년단 중심에 있던 인물들하고 그 주위에 있던 인물들이 합심해서 이 계엄에 관한 법은 1899년에 제정되었지만 고종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순종도 써본 적이 없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헌법에도 계엄령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이건 1882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계엄령을 심지어 3.1운동 때도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뭐 선포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일제강점기는 사실상 언제나 계엄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자, 그러니까 계엄령은 법은 1899년에 만들어졌지만 그 뒤로 50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1948년 11월에 처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지 석 달 후에 처음으로 여수 순천 제주도의 계엄령이 선포돼요. 최초의 계엄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단정단선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 그 전부터 사실은 47년도 3월부터 이제 군대 그 친일 경찰하고 제주도민 사이에 갈등이 대립이 계속 있어왔지만 특히 48년 단정단선 반대 운동이 좀 격렬해지고 또 그중에 일부에서 무장 폭동 형태가 나타나니까 그걸 진압하라고 군대를 내려보냈는데 이 군대가 여수순천에서 우리는 이 제주도민과 싸울 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와 싸우겠다가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일대 계엄령을 선포했죠. 이게 최초의 계엄령인데 이 계엄령은 한국전쟁 나고서 한참 뒤에야 해제돼요. 제주도 계엄령은. 이 계엄령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서만 지금 일단 좀 제주 4.3에서 명단 확보한 수는 2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일가족이 다 죽어서 명단을 신고할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했을 때 적어도 3만 명, 많으면 5만 명까지 사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여요. 제주도민 5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이 계엄령은 제주도 인구의 5분의 1을 줄였어요. 두 번째 계엄령은 1952년 전쟁 중에 일어나요. 역시 이제 첫 번째 계엄령이 이승만 집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첫 번째는 제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거의 목적은 언제나 그래요. 다른 게 따라가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이승만한테 대들면 저렇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두 번째 계엄령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부산에 내려져요. 이건 계엄령은 전쟁 중에 무슨 계엄령을 내려요? 전쟁 자체가 계엄 상태인데. 계엄령이라고 하는 영어로 마샬로, 군법이란 뜻이에요. 네, 군인이 다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계엄령이 따로 필요했느냐? 따로 필요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승만은 일단 좀 대통령이 돼서 되긴 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 48년 대통령이 되고 52년도에 두 번째 이제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재헌헌법은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로 규정을 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랬잖아요. 임시의정원의 위임을 받아 임시정부가 통치함. 이것처럼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해놨었어요. 재헌헌법은. 국회의원들이 뽑아야 돼요. 근데 당시 국회에서 볼 때도 이승만은 전부 미친놈이었어요. 우리가 윤석열 보는 거하고 비슷했어요. 뭐 전쟁이 날 걸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거야 뭐 자기가 좀 모자라서 몰랐다고. 사실 그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북한이 쳐들어올 것은 몰랐다. 그래서 쳐들어온 다음에야 뭐 장병들 귀대하라 이런 방송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한 데다가 전쟁이 나자마자 저 먼저 도망가가지고는 수원에서 그죠? 국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이따위 방송이나 해서 서울 시민 100만 명을 당시 100만 명을 피난도 못 가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한강다리 끊어버리고 이것도 역적죄예요. 그뿐인가요? 도망가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한 일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의 후계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워낙 해방 이후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알게 뭐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친척이 와가지고 이게 필요하니까 너 조선공산당 입당 원서 하나 써라. 그럼 써줘요. 아니면은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야 우리 파업하는데 파업 참가하자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 거기에 이제 가입하고 거기에 데모 한번 참가하고 말았어요. 근데 잡혀요. 그럼 이제 두들기 맞죠. 두들기 맞고 반성문 쓰고 다시는 이런 데 가입 안 하겠다고 약속해. 반성문 써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명단을
모아서 전향자 명단으로 올려요. 전향자. 그러니까 공산당에 다시는 가입하지 않겠다. 다시는 공산당 활동하지 않겠다. 이거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을 모아놓은 것, 이런 사람들로 조직해놓은 것이 국민보도연맹이에요. 빨갱이 조직이 아니고요. 공산당 조직이 아니고요. 다시는 공산당 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단체예요. 자기가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 사람들을 다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로 만들어버렸어요. 뭐 교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일반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그래요. 다 죽였어요.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위험하다는 거죠. 이 중에 누가 진짜로 전향한 건지 누가 가짜로 전향한 건지 모르니까 일단 한 번이라도 공산당과 관련된 활동을 한 자가 있으면 다 죽여라. 그뿐인가요? 무슨 지리산 일대 빨치산 가담자 찾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창 양민학살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오죽하면 너무 많이 죽어서 골로 간다는 말이 그때 나왔을까요? 그런 양민학살들. 그다음에 1.4후퇴 이후에 병력 자원을 미리 확보해 둔다고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특히 국민방위군은 이제 북한에서부터 월남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부터 청장년을 다 잡아요. 50세 미만의 청장년들을 다 잡아들여서 50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제 우리가 후퇴하는 상황이잖아요. 1.4후퇴 때. 이 사람들이 북한군한테 이제 들어가서 북한 군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못 되게 일단 우리가 잡아다 놓고 한국군으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계획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50만 명을 모았어요. 잡아서 국민방위군이라고 해놓고는 10,000명 단위로 각 부대로 보내요. 저기서 군복 주고 먹을 거 주고 훈련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죠. 근데 각 부대에는 자기들 부대원도 먹을 게 없어요. 군복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총도 없어요. 근데 10,000명이 온 거야, 어느 날 부대 앞으로. 여기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린 그런 거 모른다. 너 딴 데로 가라. 겨울에. 전국에서 그런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통계도 안 나와요. 국방부 통계는 이걸 숨기려고 해서 한 2만 명, 5천 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잡는 사람은 10만 명, 적게 잡아도 5만 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요. 그리고 이 국민방위군 대장은 군대 경험이 하나도 없는 서북청년단 출신한테 맡겼거든요. 군대에서 정부에서 돈을 내려줬는데 각 군대에서는 그거 다 떼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 줬죠. 그러니까 일부는 마을에 들어가서 뭐 전쟁 중에 약살한다고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요. 대참사였죠. 근데 이건 세 사람인가 사형당하는 걸 끝나요. 이런 일들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이승만을 또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게 뻔해요. 국회에서는. 다 아니까. 국회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딱 이번 윤석열이 참고한 게 그거였어요. 선포해서 국회의원들 잡아가요. 국회의원부터 잡아간 거죠. 국제공산당과 연계된 혐의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종북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서 두들겨 패는 거죠. 사태가 워낙 끔찍하니까, 황당하니까 심지어 미군도 이승만한테 경고를 해요. 미군도 그때도 경고를 했어요. 우리가 왜 왔는데 이런 짓을 하면 미군 철수할 수 있다. 국제 구호단체들, 한국 사람들 도와주겠다 구호단체들도 우리 철수하겠다 협박을 하는데 이 이승만 일당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잡아갔던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해서 헌법을 개정해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만들죠. 그 당시에 직선제 무슨 전쟁통에 피난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 수표나 할 수 있었겠어요. 수표를 해도 이 질문에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편 아니면 김일성 편. 그러니까 이승만이 당선이 되는 거죠. 이 계엄령은 이승만이 정권을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개헌을 하고 나서야 계엄령을 해제해요. 계엄령의 첫 번째 목적 반대 세력 제거, 두 번째 목적 자기 종신 집권.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계엄도 다 똑같아요. 1961년도에 5.16 나고 나서 박정희가 계엄을 선포해요. 박정희 세력에.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엄은 지금 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만 선포할 수 있어요, 헌법상. 국가를 정상적인 좀 그 헌정 질서로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비상 상황, 전쟁이 났거나 도저히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될 만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법부 기능이 완전히 뭐 판사들이 막 때려 죽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계엄을 육군 소장이 선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뭐 쿠데타인데 어떡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는데 포고령이 모든 옥내외 활동을 금한다. 옥내외 정치 활동이 아니라 옥내외 활동을 금한다 해요. 단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노동자들이 직장 가는 거, 종교인들이 교회 가는 건 허용한다. 뭐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 내는 것도 모든 언론 출판물은 사전 검열을 거쳐야 한다. 만화나 사진도 마찬가지고 외신을 인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론 출판이죠. 자유 제한. 통행 금지.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 금지. 이번에 통행 금지는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그런가 보죠. 저만 다니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정말 황당해요.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 구금 가능한데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거예요. 영장 없이 체포하는데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본따서 윤석열이 이번에 처단한다라고 썼는데 처단도 딱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처벌받는다고 그래요. 벌에 처하는 게 처벌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죠. 사법부에 재판받아서. 그 다음에 좀 센 게 처형이에요. 보통 처형은 사형을 처형이라고 그래요. 사형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처단이라고 그래요. 단두대 아래 놓는다 이런 뜻이죠. 처단한다라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놓죠. 그리고 나서 이 계엄령은 자기가 박정희가 이른바 민정의 형태로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해진 다음에 해제해요. 물론 이제 이 비상계엄은 사흘 뒤에 거의 한 열흘쯤 뒤에 경비계엄으로 바뀌어요. 좀 더 이제 완화되긴 하는데 계엄령 상태는 계속 가다가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되는 게 확실해진 다음에 해제돼요. 그리고 72년도 64년도 6.3 사태 때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이 계엄령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계엄령이었어요.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벌어졌을 뿐이고 경찰력으로 얼마든지 진압 가능한 거였는데 그냥 좀 겁을 주려고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이건 자기가 군인이고 아직도 군부의 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한 계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72년도 이웃신원법 제정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계엄 선포였어요. 여기서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계엄이 아니라 긴급조치 시대가 열리죠. 유신헌법에 대한 개정, 비판,
토론, 청원, 개원 청원 전부 처벌하는 아주 개헌보다 더한 그런 체제들이 유지되는데, 유신은 뭐 뻔하죠. 요구 자체가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에 있게 한다,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79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의원직 제명 이후에 부산 마산에서 반박정희 시위가 벌어지고 반유신 시위가 벌어지니까 부산 마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죠.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사실은 시위는 끝나요.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위는 이틀 만에 좀 끝났어요. 이게 부마사태라고 부르는 건데, 그 장소에 김재규가 몰래 가서 봤대요.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계엄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날 이제 술자리에 술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차지철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여도 아무 끄떡없는데 우리도 100만이든 200만이든 탱크로 다 죽여버리면 괜찮습니다. 차지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김재규 재판에서 한 소리죠. 그랬더니 박정희가 맞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구나. 이번에도 그런 발언 참 많지만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국회에서도요. 뭐라고 체포자 명단 불러주는데 이건 미친놈들이구나 싶어서 찢어버렸다. 변명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담자들조차 미친놈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김재규도 본인이 느낀 거예요. 이건 미친놈들이구나.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처단한 거죠. 그야말로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곧바로 이제 계엄이 선포됐고요. 79년 10월 26일 자정을 기해서 선포됐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신 체제는 무너진 셈이었고요. 제야 시민단체들에서는 계속 요구한 것이 계엄 철폐, 민주화 일정 추진이었어요. 근데 전두환 일당이 12월 12일 날 군부를 장악하고 나서는 이제 계엄 철폐를 안 하고 오히려 5월 17일 자정, 그러니까 5월 18일 새벽 0시를 기해서 이 비상기엄을, 제주도는 제외돼 있었는데 전국으로 확대했죠. 그리고 광주 학살을 시작했고요.